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반 상식을 공부할 강사 유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올해 2016년 5월 21일에 이제 시험을 봤던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일반 상식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부분들이 출제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새마을금고 일반 상식 한번 볼까요?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새마을금고는 일반 상식하고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쵸 민법이 있는데 요즘 이번에 이제 민법은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자기의 전공 하나 플러스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되겠죠. 일반 상식은. 그쵸? 새마을금고 시험은 일단 그렇게 해서 두 과목을 보게 됐는데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일반 상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이냐 남은 기간은 지금 되게 짧은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새마을금고가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일반 상식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경제,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부분. 요 부분들이 일반 상식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한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경제, 그리고 경영, 그리고 이제 금융.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마케팅, 광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부분. 그쵸? ICT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컴퓨터 인터넷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5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거의 5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 줘야 될 부분은 바로 경제 경영 파트, 그 다음에 금융 파트, 마케팅 광고, 컴퓨터 인터넷 파트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다. 네. 이 나머지도 뭐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쵸? 이거는 한 4개에서 5개라면 이 부분은 이제 뭐 10개에서 11개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50%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그리고 그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은 일단 폭넓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넓은 일반 상식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폭넓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경제, 경영, 금융, 마케팅, 광고, 컴퓨터, 인터넷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 이건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최신 시사상식 부분이 있죠. 최신 시사상식. 이거를 이제 강의를 찍기는 하겠는데 이 전부를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한 강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3번 정독을 하시면 돼요. 예, 정독할 것. 그쵸?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독을 하느냐? 특히 경제, 경영, 금융, 그 다음에 마케팅, 광고,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3번 이상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내가 정독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그쵸? 이건 아는 것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모르는 것은 별표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는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그 최신 시사상식이라든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 정리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일단 새마을금고에서 일반상식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새롭게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활용해서 약간 변형하는 형태로 거의 일반상식 문제가 출제가 돼요. 거의 7, 80%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책에 실려있는 기출문제를 최소한 3번 이상 무조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 예. 기출문제를 어떻게 한다? 완전히 3번 이상 풀어본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일반 상식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3번 이상 풀어보는 거. 그쵸? 그리고 최신 시사상식은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되고 그냥 일단은 넘어가시고 뒤에 있는 문제를 푸십시오. 오히려. 그쵸?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최신 시사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제 시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들만 확인하는 형태로 스킵하듯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지금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그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개 간추려서 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유형 중 기업 내 또는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기업끼리예요. 그쵸? 기업끼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용어. 자,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전자상거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B2B다. 자, B2B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 이 B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이것은 기업 간이에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겠네요. B2B가. 근데 만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B2C. 이것은 기업과 이 C는 이제 커스터머 해가지고 소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제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거고요. 그쵸? 또는 C2C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전자상거래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니까 당연히 B2B가 되겠죠. B2B.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B2B, C2C, B2C, 그 다음에 M-커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M이 모바일이에요. 그쵸?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은행 업무라든지 또는 어떤 서비스 업무를 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바일 커머스다. 모바일 커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여기서는 지금 B2B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그쵸 입력 장치가 있고요. 또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출력 장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 봤을 때 당연히 마우스는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입력을 하겠죠. 입력 장치죠. 그쵸? 스캐너도 뭐 하는 거죠? 입력 장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태블릿도 뭐 하죠? 그 태블릿 판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쵸? 입력을 하잖아요. 이것도 입력 장치죠. 그렇지만 모니터는 뭐 하는 거죠?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그쵸?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구분하는 것 이런 문제겠죠. 그쵸? 정말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정된 패스워드가 아닌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그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드죠? OTP 카드죠, OTP 카드. 그쵸? 이 OTP 카드를 쓰기 전에는 무엇을 썼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그 보안 카드라고 있었어요. 이 보안 카드보다 좀 더 이제 보안성이 뛰어난 게 바로 OTP 카드죠. 왜냐면 이제 무작위로, 그쵸? 일회용 그 패스워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OTP 카드는 훨씬 더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 보안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숫자가 뭐 36개인가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것만 이게 유출돼 버리면, 그쵸? 이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보안성이 좀 강화된 게 바로 OTP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OTP는 무엇의 약자냐면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예요. 그쵸? 원타임. 그쵸? 원타임 패스워드. 그쵸? 이거의 앞자를 따가지고, 그쵸? OTP.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네. NFC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NFC라는 것은 이제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그쵸? 근거리 무선 통신 서비스. 이것을 우리가 NFC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NFC 프린터도 있죠. 그쵸? 이제 무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그 정보가 공급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또는 뭐가 있냐면 이제 ISP라든지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OTP 카드예요.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선거권자가 특정 수의 중간 선거인을 선거하고 그 중간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직접 선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선거 형태죠. 그렇죠? 국민들이 바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이게 직접 선거죠. 그렇죠? 그런데 간접 선거라는 것은 뭐냐면 간접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은 뭐를 하는 거냐면 선거인단을 뽑아요. 선거인단. 그리고 그 선거인단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대통령을 뽑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간접선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이런 간접선거가 2번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이제 유신체제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요 선거인단이 있었어요. 유신체제의 그 선거인단은 뭐라 불렀냐면 우리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 그쵸?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거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이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간접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이것도 바로 그거죠. 일반 선거권자가 특정 수의 중간 선거인을 선거하고 그 중간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지금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4가지, 그쵸? 선거의 이제 원칙이죠. 그러니까 선거의 이제 4대 원칙이 보통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그 다음에 그 평등선거, 그쵸?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이제 하나가 비밀선거죠. 비밀선거. 그쵸? 네. 비밀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밀선거. 그쵸?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있는 거죠.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그쵸? 네. 여기서는 근데 직접선거와 이제 그 반대 개념으로서 간접선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민의 3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이것은 이제 국민의 3대 의무예요. 그쵸? 자, 국방의 의무. 그쵸? 그리고 이제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교육의 의무예요. 교육의 의무. 여러분들이 교육은 지금 현재는 이제 중학교까지가 뭐예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쵸? 의무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의무라는 얘기죠. 그쵸?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3대 의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대 의무. 그쵸? 근데 이거 이외에도 근로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 보전의 의무. 이렇게 해서 이제 6대 의무가 있는데 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국민의 3대 의무라, 그러니까 의무이면서 이것은 권리이기도 한 겁니다. 의무이면서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3대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 국방, 납세, 교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여기서는 4번 근로의 의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 말에 권력 누수 현상을 일컫는 말로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절름발이 오리 해가지고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임덕 현상. 그쵸? 레임덕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를 한 거야. 절름발이 오리. 오리에 어떻게 한 것이다? 비유를 한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이제 권력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집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 이것을 레임덕에 비유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트러스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블라인드 트러스트라든지 로그롤링 이런 개념들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책에 여러분들이 그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로그롤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드덕이라는 건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로그롤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서로 안건을 찬성해주면서 해주겠다고 지지나 표의 교환 또는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어떤 이권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로그롤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고위공직자가 이제 고위공직을 맡을 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권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이제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블라인드 트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레임덕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고요. 로그롤링과 블라인드 트러스트 둘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그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 적용되죠. 그리고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는, 그쵸? 신법이 만들어지면 과거에 이제 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법에 비해서 효력이 더 낮죠. 그쵸? 그래서 구법을 폐기하는, 그러니까 폐기 또는 개폐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이전의 사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법률은 어떻게 돼 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불소급의 원칙.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급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A라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근데 법이 이때 제정이 됐어요. 법이 제정된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법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똑같은 그 A 다시 사건, 뭐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A 다시 사건, 뭐 A2 다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이미 일어난 이 A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을 뜻하는데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불문법은 이런 거죠. 관습법, 관습에 의한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판례에 의한 거, 판례법, 그리고 이제 조리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문법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명령은 이거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불문법이죠.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쵸? 이거의 이제 반대 개념 바로 성문법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 성문법에 해당되는 것은 헌법, 가장 상위의 법이죠. 그 다음에 법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라든지, 예,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문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 옳은 것은 경제활동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소득의 증대, 임금의 하방 경직화 등으로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쵸? 1973년하고 79년에 발생한 석유 파동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그 경기 불황, 그쵸? 경기 침체와 바로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인플레이션. 그쵸? 자, 경기 침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스태그하고 여기 플레이션, 그쵸? 요걸 따가지고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그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정답은 바로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경기가 호황인데 호황일 때 보통 물가 상승이 일어나요. 그쵸? 근데 여기선 지금 경기가 침체됐는데도 물가가 상승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현상이에요. 원래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총 수요예요. 그리고 이거는 총 공급이고요. 그쵸? 근데 뭐가 변한 거냐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석유 파동 때문에 원유가가 상승한 거예요. 원유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생산비가 상승이 됩니다. 생산비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총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총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총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제 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봤을 때 이 X축은 뭐가 되냐면 X축은 이제 GDP가 되는 거고요. 그쵸? Y축은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환율이 됩니다. 환율. 아니죠. 물가가 되는 거죠. 물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GDP, 즉 생산량, 국내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GDP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총 공급이 감소해 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거예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있으면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총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총 수요가. 그쵸? 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는 물가가 여기고요. 그리고 GDP가 이만큼이었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GDP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총 수요가 돼서 나타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총 공급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아주 간단하네요. 그쵸? 다음 중 생산의 3요소. 생산의 3요소가 뭐죠? 네, 생산의 3요소. 이것은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되죠. 토지, 그 다음에 노동, 자본. 이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4요소 할 때 우리가 경영을 넣는 거죠. 경영. 그쵸?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분배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이제 지대고요. 그리고요.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을 하고 경영에 대해서는 이윤을 지급을 하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 3요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영을 제외한 토지, 노동, 자본.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연합을 뜻하는 말로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카르텔 이렇게 부르죠. 카르텔. 그쵸? 카르텔은 일반적인 어떤 담합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기업의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거다? 기업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거죠. 이것은. 그쵸?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이라든지 출하량을 협정하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담합행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그 핸드폰 시장 보면은 KT가 있고요. LG가 있고요. SK가 있잖아요. 그쵸? 이 기업들 소수의 어떤 과점 시장에서 주로 이러한 카르텔이 자주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한 형태가 뭐냐면 좀 더 강한 형태가 바로 신디케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디케이트. 자, 이 신디케이트는 기업의 독립성은 유지가 돼 있어요. 기업의 독립성은 유지가 돼 있는데 그 공동 판매망을 가지고 결국 이제 시장을 장악을 하는 거죠. 판매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신디케이트고요. 그리고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업이 이제 기업의 독립성이 어떻게 된 것이다? 독립성이 상실된 거죠. 기업의 독립성이 없는 형태의 어떤 담합행위.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콘체른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독립된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운영되는, 그쵸?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커다란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쵸? 예, 그런 형태를 우리가 콘체른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요 형태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카르텔 이렇게 정답을 해야 돼요.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함으로써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여 낭비를 없애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 생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just in time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just in time system. in time system. 그렇죠?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JIT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거죠. JIT 시스템. 그쵸? 대문자로 쓰면 이것을 JIT 시스템. just in time.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적재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만큼을 생산하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just in time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다음 중 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대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강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이죠. 이것은 고용보험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실업보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쵸? 이게 이제 보험의 형태고요. 그리고 연금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 생긴 게 건강보험에 이제 포함돼가지고 걷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에 포함되니까요. 요 네 가지가 바로 4대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에요. 그쵸?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 연령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한테 그 재산이라든지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죠. 보통 이제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의 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보험은 아니죠.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해야 되지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쟁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데 노동자는 뭐 자기의 이제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인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보통 하냐면 보이콧. 그쵸? 보이콧이라든지 그쵸? 보이콧, 그 다음에 사보타주, 그 다음에 일시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자, 그거 이제 반대 개념으로서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 그쵸?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죠. 직장 폐쇄. 그쵸? 그래서 다음 중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바로 직장 폐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역사 파트 문제인데 최근에 이런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요.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 때 지방의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중앙의 공신이나 고관들을 자기 출신지에 무엇으로 임명하고 부호장 이하 향임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심관이에요. 그쵸? 최초의 이 사심관제를 실시한 것은 바로 태조 왕건이고 최초의 사심관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최초 사심관은 그 신라가 그 고려에 항복하면서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이 신라 지역의 최초의 사심관이 됩니다. 그쵸? 네, 이거는 사심관 제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랑도는 이제 신라의 이제 청년 조직이고요. 기인제도는 고려시대의 인질제도고 상수리제도는 통일신라 시대의 인질제도예요. 그쵸? 그리고 경절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절이제도는 이제 조선시대의 인질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신사 신분으로 일본에 다녀온 박영효가, 이 박영효는 이제 3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제1차 수신사는 그 김기수인데, 김기수가 1876년에 강화조약을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수신사로 파견됐고요. 제2차 수신사는 이제 김홍집이죠. 김홍집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80년에 파견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 위정 척사사상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제3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박영효죠. 그쵸. 박영효. 요거는 이제 1883년에 파견이 됐던 거죠. 그쵸. 네. 고종에게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한성부 방문국에서 창간호를 내었다.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졌고 열흘 간격으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시험 한성 순보. 그쵸. 순이 11순, 그러니까 1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문은 한성 순보고요.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보였고요. 그쵸.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한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어졌던 연도는 1883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문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항기의 신문. 그쵸? 자, 개항기의 신문. 자, 총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신문이 총 7개가 있어요. 그쵸?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됐다라는 거예요. 대한제국. 그쵸? 예, 이제 이것은 이제 1896년에 아관파천을 갔다가 1897년에 고종이 황궁한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 이전의 신문과 이후의 신문을 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이전의 신문은 첫 번째 1883년에 만들어졌던 한성순보가 있고요. 그쵸? 한성순보. 이것은 이제 그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나왔고요. 관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만 쓰여져 있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신문이 1886년에 한성주보예요. 한성주보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나왔겠죠. 그쵸? 7일 간격. 이것도 관보였습니다. 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896년 4월에 만들어졌던 신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자, 여러분들이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라면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일간지는 바로 독립신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매일 나왔어요. 매일. 그쵸. 매일 나왔고 민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4면으로 돼 있었는데 1면에서 3면은 한글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4면은 영문판으로 돼 있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전부 이 세 가지는 대한제국 이전의 신문이고요. 그쵸? 그러면 대한제국 이후의 신문에는 뭐가 있느냐?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한, 제국, 그쵸? 황제가 있어요. 대한제국, 황제, 그리고 만세.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대한제국 시기 때 신문 4가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그대로. 자, 대한. 두 번째는 제국. 세 번째는 황제. 네 번째는 만세.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시기는 달라요. 요 대한은 뭐냐면 대한 매일신보를 뜻하는 겁니다. 대한 매일신보. 이것은 이제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가 조선의 실상을 보고 만든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예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애국개몽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의 어떤 국채보상운동 또는 이제 항일의병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델이 영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치외법권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은 이제 제국신문이에요.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이제 그 여자라든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건 순 한글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연도는 1898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제국 이후에. 자, 그리고 황제는 황성신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이제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순 한글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체였어요. 국한문 혼용체. 국한문 혼용체였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황성신문이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을사조약 때 장지연이 시리아 방성대국을 썼다라는 거죠. 시리아 방성대국. 자, 이 사설인 시리아 방성대국이 실린 신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황성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 만세는 뭐냐면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만세보. 이 만세보는 1906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도교의 기관지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 제국, 황제, 만세 해서 신문 4개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한성순보를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이것은 무엇인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이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경덕왕 10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온 이것은 뭐냐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죠. 예, 목판 인쇄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 한번 보면 여기에 지금 금속 활자가 있어요. 상정 고급 예문하고 직지심체 요절이 있는데 이 둘은 목판 인쇄술이 아니라 이제 자예요. 금속 활자. 근데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게 바로 1234년에 상정 고급 예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금속 활자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뭐냐? 바로 1377년 공민왕 시기쯤 돼요. 이때 만들어진 직지심체 요절이다. 그렇죠? 네. 이것은 현존하죠. 이게 이제 그 어디에 있었냐면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있었는데, 자,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던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취직을 했다가 찾아낸 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하고 조선왕조 의궤였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인데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기 때 강화도에서 불심의 힘을 빌려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군대의 명칭은 무엇인가?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로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좌별초, 그리고 우별초, 그리고 이제 몽골에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신해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몽골과의 항전으로 고려인의 어떤 자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별초의 항쟁.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을 하면서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약 4년간 항쟁을 벌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삼별초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연도로 옳은 것은 무슨 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경술국치일 언제죠? 바로 1910년이죠. 8월 29일. 그쵸? 한일합방이 됐던 연도가 되겠습니다. 1910년.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사는 간쟁권을 가진 언관으로서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다음 중 3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조선시대에 이제 3사는 언론기관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사림들이 이 언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었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죠. 그리고 사간원, 왕에게 간쟁을 그러니까 간언을 할 수 있었던 기구죠. 사간원, 그리고 이제 성종이 만들었던 홍문관이 있죠. 정책 자문기관으로서의 홍문관. 요 세 가지가 바로 그 3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의금부는 왕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그쵸?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 출납기관이에요. 그래서 의금부, 승정원은 왕권 강화기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로 옳은 것은 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고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다수가 말갈족이었다. 자, 요 시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신라가 형성이 됐는데 고구려가 멸망을 했지만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고구려 유민 대조영에 의해서 이쪽에 세워진 나라 뭐죠? 바로 발해죠. 698년에 대조영이 동모산 부근에 이제 발해를 건국하죠. 그리고 926년 거란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남북국의 형세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발해구에서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쵸? 네, 그 정도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와 연대미상의 백제가야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야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읍사죠. 네, 정읍사.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외워둬야 되겠죠. 그쵸? 네. 뭐 이제 공무도화가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와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쵸? 네, 처용가라는 것은 이제 신라와 관련이 있죠. 그쵸? 향가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답은 4번 정읍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정석가도 고려 이제 궁중 소각 가사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것도 이제 한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고려시대 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용가는 그 고려시대 가요이기는 한데 신라 때 처음으로 지은 향가를 발전시킨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초기의 문학작품으로 조선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노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물 제1463호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악장의 제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됐죠. 최근에 이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그쵸?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해가지고 육룡이 나르샤 그쵸? 네. 이게 뭐예요? 용과 관련 있잖아요, 용. 그러니까 뭐죠? 예,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이거는 이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용비어천가.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노래한 것, 그리고 이제 한글로 기록이 돼 있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운동법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문제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뉴턴의 운동법칙은 알고 있어야 돼요. 뉴턴의 운동법칙. 자, 제1법칙은 뭐가 있냐면 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그리고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그쵸. 가속도의 법칙은 뭐예요?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3법칙은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이게 이제 바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가 뒤로 기울어진다. 왜 그러냐면 버스는 움직이는데 손잡이는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건 계속 멈춰 있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가 나갔을 때 이렇게 휘는 거예요. 멈춰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즉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쵸? 컵 아래의 종이를 빠르고 세게 잡아당기면 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왜냐면 컵은 계속 멈춰 있었으니까.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움직이게 하더라도 멈춰 있었던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관성의 법칙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최신 시사 문제예요. 작년에 이제 모 회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쵸? 네. 그쵸? 1997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2011년 4월이 되어서야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2012년 2월에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이것과 그 다음에 PGH, 염화에톡시 에틸 구아디딘의 독성을 확인하였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똑같이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디딘이죠. 이거와 바로 염화에톡시 에틸 구아디딘이 이제 이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최신 시사 상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해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3강 오륜의 3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3강은 이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냐. 3강은 자, 일단 임금과 신하. 그쵸?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부부. 그쵸? 그리고 이제 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신강, 강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의 부강. 그쵸? 그래서 3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 자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자가 3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뭐죠? 바로 3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강 오륜의 3강은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뒤에가 강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딱 보이네요. 그쵸?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50을 부록의 나이 하면 우리가 보통 몇 살이죠? 40살이죠. 그러니까 50이 틀렸네요. 부록은 40이다. 약관은 20세 맞고요. 60은 이순 맞고요. 30은 이립.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선 1번이 되겠네요. 부록은 40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악대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이 실질적인 지휘자 역할을 하는데
부포 상무를 휘두르며 부포놀이를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네, 꽹과리 치는 사람을 상쇄라고 하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섹스피어의 4대 비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셀로, 맥베스, 그 다음에 리어왕, 햄릿이 있죠? 그죠? 햄릿. 그쵸?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의보감,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은 들어갔지만 경국대전은 그 조선시대 이제 유교적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법전은 맞지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는 등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경국대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악 장단의 빠르기이다.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 순으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가장 느린 장단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진양조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장단을 우리가 휘몰이 이렇게 불러요. 그쵸? 이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진양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휘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이 뭐냐면 중중몰이에요. 중중몰이. 중중몰이. 그럼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진양조가 있고요. 휘몰이가 있는데 중간이 중중몰이인 걸 찾으면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 연극, 무용, 공예기술, 놀이 등 물질적으로는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켜 우리가 무형문화재라고 부른다. 다음 중 1964년에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것은 바로 종묘제례학이에요. 그렇죠? 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제례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 3대 영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세계 3대 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 이탈리아죠.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영화제가 있어. 베를린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칸 영화제가 있죠. 그렇죠? 칸, 베를린, 베니스. 모스크바 영화제는 이 3대 영화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근대 5종 경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근대 5종 경기는 사격, 그 다음에 펜싱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승마와 수영. 여기는 빠져있네요. 수영과 크로스컨트리가 들어가죠. 크로스컨트리. 그쵸? 달리기죠. 네.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바로 카누가 근대 5종 경기에선 들어가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그쵸? 2005년 세계 최초로 산악 글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으로 2011년 안나푸르나 등반 도중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된 산악인 누구죠? 바로 박영석 대장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최근에 이 작년인가요? 요게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그게 바로 히말라야. 그쵸? 히말라야라는 이제 그 휴먼 무비가 이제 만들어졌죠. 네. 요게 이제 바로 이 박영석 대장을 이제 추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5월에 있었던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앞부분을 보면 어때요? 문제가 경제 경영 파트의 문제가 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역사 파트의 문제도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들의 문제들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경제 경영, 금융,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이쪽에 좀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역사 파트가 인문학적 소양으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파트 비중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그쪽을 좀 치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정말 그 상식적인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문제를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5월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